대리님, 이거 5천만 원이에요?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그 두툼한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돈은 15년간 소방관으로 살아온 제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75세의 재벌 회장을 구했다는 이유로 그의 며느리는 저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구한 그 회장이 15년 전 제 아버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을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대리님,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후배 소방관 민수의 외침에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방금 5층짜리 상가 건물 화재를 진압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4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인명피해 없이 불을 껐지만 저희는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에게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골목 한편에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 심하게 기침을 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제 산소 마스크를 벗어 그의 얼굴에 씌워주면서 저는 그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 쉬세요. 천천히요. 남성은 7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낡은 작업복, 안전모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벽 작업을 하던 건설 현장 인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형 화재로 인해 모든 구급차가 출동 중이었습니다.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40분. 이 어르신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했고 안색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저는 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버지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15년 전 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가 되신 후로 한 달에 2번씩 대학병원에 가셔야 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가 47만 원. 제 월급에서 빠듯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중 10만 원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제발 꼭요. 응급실 가셔서 연기 흡입 치료 받으셔야 해요.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숨 쉬는 게 중요해요. 그때 무전기에서 다음 출동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3km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이분 택시 태워서 병원 보내드려. 나는 먼저 출동한다. 그리고 저는 뛰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어르신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무사히 병원에 가셨을까? 치료는 잘 받으셨을까? 소방관으로 14년째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유독 그분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비슷한 연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약혼자 도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솔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할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어 하셔. 도연 씨, 저희는 6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소방서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는
건물 리모델링 설계 상담을 하러 왔다가 저를 봤다고 했습니다. 소방관이세요? 멋지네요.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도연 씨는 건축가였습니다. 작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가 좋았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3개월 전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해솔아, 나는 큰 것 없는 남자야. 하지만 평생 너를 지켜줄 수는 있어.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 씨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기에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신대. 드디어 우리 결혼 승낙해 주시나 봐. 도연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도연 씨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할아버지가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뵙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 몇 시에 가면 돼? 6시.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저는 아버지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빠, 오늘 도연 씨 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시댁 르너름 뵙는구나. 긴장되지? 조금요. 근데 도연 씨가 할아버지 엄청 좋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해솔아, 넌 훌륭한 소방관이고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당당하게 인사드려. 그날 저녁 도연 씨가 보내준 주소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고 인터폰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축구장만 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분수대, 조각상, 그리고 궁전 같은 저택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현관에서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해솔아, 왔어? 평소처럼 편안한 미소였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아, 여기가 정말 내 집이야? 도연 씨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해솔아.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태산건설 그룹 회장이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산건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15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2010년 5월 17일.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날.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 동료 소방관들이 속삭이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건설 신축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대. 강 대장님이 누군가를 구하다가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걷지 못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45세의 나이에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밤새 울던 제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해솔아, 울지 마. 아빠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어. 그게 소방관의 사명이야. 너도 나중에 사람을 돕는 일을 하렴.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소방관이 되기로. 체대에 진학해서 체력을 키웠고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자 소방관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했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해솔아, 괜찮아?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나는 이 집안이 싫어서 독립해서 산 거야. 할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지만 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도연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화려한 복도를 지나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분. 일주일 전 제가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렸던 바로 그 남성이었습니다. 작업복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그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강혜솔 소방관님,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태상건설 그룹 임태산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을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회장님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15년 전 아버지의 인생을 바꿔버린 그 사건의 당사자였다는 사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제 약혼자의 할아버지라는 사실. 이 모든 우연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혜솔이가 제 약혼자예요. 도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도연이 내가 이분가? 네, 할아버지. 저희 3개월 전에 약혼했어요. 오늘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혜솔 씨. 아니, 이제 우리 손자 며느리가 될 뿐이니 편하게 앉으세요.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제게 음식을 권하시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대로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휠체어를 타신 아버지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왜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현장을 돌아봅니다. 직접 작업복을 입고 새벽 작업을 점검하죠. 그날도 신축 현장을 둘러보다가 근처 화재 소식을 듣고 가봤습니다. 혹시 우리 현장 인부들이 다치지 않았나 확인하려고요. 그러다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15년 동안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5년 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화재가 났고 한 소방관이 저를 구하다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때 거실 쪽에서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화려한 보석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중이세요? 아, 서진아. 왔구나. 여기 도연이 약혼자 강혜솔 씨야. 혜솔 씨, 이분은 내 며느리. 그러니까 도연이 고모님이시지. 회장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임서진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분이 도연이가 말한 그 소방관이에요? 그래. 그리고 일주일 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고. 임서진 여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소방관이요? 아니, 요즘 여자가 무슨 소방관을 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는 처음이었습니다. 고모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연 씨가 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해솔이는 14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에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고 표창도 여러 번 받았어요. 임서진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연아, 너 이 집안이 얼마나 큰 집안인지 알아? 태상건설은 재계 12기업이야. 우리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가 소방관이라고?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작은 설계사무소 차려서 건축가 흉내 내는 건 좋은데 결혼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서진아, 그만해. 임태산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가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도연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임서진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인이면 돈으로 보답하면 되죠.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 아니에요? 결혼까지 허락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누군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해솔아.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연 씨, 우리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안 돼. 회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해솔 씨, 서진이가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대접에 익숙해요. 여자 소방관이라는 이유로 평생 들어온 말들이니까요. 다만 저는 임서진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운전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한 사람의 가족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방서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해솔 씨, 익명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지난주 상가 화재 현장에서 강해솔 소방관이 구조활동 중에 귀중품을 훔쳤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사는 받아야 해요. 형식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제가 근무했던 화재 현장 건물주가 직접 찾아와서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지역 커뮤니티의 여자 소방관의 비리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그저 저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소방서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벤틀리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임서진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낀 채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강해솔 소방관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임서진 여사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도연이한테서 떨어지세요. 저는 봉투를 집어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전돈이 필요해서 도연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이런 모욕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임서진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모욕?
이게 모욕으로 보여요? 저는 지금 당신한테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월급이 얼마나 돼요? 한 달에 300만 원? 아니면 350? 5천만 원이면 당신 10년치 연봉이에요. 그래도 안 받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임서진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얘기 다 알아요. 15년 전에 우리 시아버님 구하다가 다쳤다면서요? 그거 보상금 받았잖아요. 회사에서 5억 줬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 손자까지 노리는 거예요? 정말 치밀하네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보상금이요? 5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아버지가 안전수칙을 어겨서 사고를 당했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산재 신청도 거부당했어요. 임서진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회사에서 분명. 회사에서 뭘 하던가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45세의 나이에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임태산 회장님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워 하셨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기사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태산건설 신축 현장 화재, 원인 미상, 소방관 1명 중상. 이게 전부예요.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을 구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회사에서 사고를 축소하려고 모든 걸 묻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임서진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던 일이에요. 몰랐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나요?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아버지가 휠체어를 미는 걸 도왔습니다. 재활치료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고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전 달라요. 저는 봉투를 집어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전 이 집안 사람들한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도연 씨한테 전해주세요. 우리 여기까지라고요. 그리고 이 돈 가져가세요. 전 이런 식으로 제 자존심을 팔지 않습니다. 임서진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전 근무 중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저는 뭔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가 제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해솔아, 문 좀 열어줘. 제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일어나요, 도연 씨.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고모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아니야, 해솔아. 나 이미 회사 그만뒀어. 할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어. 나는 태산건설 관련된 모든 것과 인연을 끊겠다고.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모든 걸 버리고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가족이 전부인 사람이고요.
그런데 저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릴 순 없어요. 하지만 너 없이는 못 살아, 해소라. 도연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내가 날 용서해줘? 시간을 줘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정리할 게 많아요. 제 마음도 그렇고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야 하고 지금은 좀 힘들어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하지만 해소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날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쉬운 듯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출동, 훈련, 출동, 훈련의 반복이었습니다. 몸을 혹사하면 생각이 줄어들까 싶었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도연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임태산 회장님의 그날 밤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소방서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화재 출동이 아니었습니다. 강혜솔 소방관님,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태산 회장님이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가족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도연 씨와 임서진 여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해소라, 할아버지가 급성 폐렴에서 폐질환으로 악화되셨어. 폐 이식이 필요한데 나는 혈액형이 안 맞아. 고모도 당뇨 합병증 때문에 기증이 불가능하대.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혹시 A형 RH이신 분 계신가요? 긴급하게 생체 폐 이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A형 RH입니다. 의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검사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검사실로 가는 복도에서 임서진 여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강혜솔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폐 이식은 큰 수술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저를 모욕했던 그 사람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검사부터 받아보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조직 적합성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강혜솔 씨 생체 폐 이식은 기증자에게도 위험한 수술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소라.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 씨, 저는 소방관이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해소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원수라도 구해야 한다. 그게 소방관의 사명이야. 그게 사람의 도리고.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수술은 다음날 새벽에 예정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저 수술 받아요. 무슨 수술? 폐 이식이요. 제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도연 씨 할아버지예요. 임태산 회장님이세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분이 아빠가 15년 전에 구하신 그분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솔아, 정말 괜찮겠니? 그 집안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괜찮아요, 아빠. 전 아빠 말씀대로 할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컸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수술 전날 밤, 임태산 회장님이 저를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강 소방관님,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시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임태산 회장님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무너지는 철골 아래에서 나를 밀어내고 대신 깔리셨어요. 나는 살았고 당신 아버지는 다치셨죠. 그날 이후 나는 평생 그 빚을 안고 살았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고를 축소하려고 모든 기록을 없애버렸습니다. 담당 이사들은 산재를 거부했고 당신 아버지 이름도 삭제했죠. 저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고 돌아와서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찾지도 못하고 회사 사람들의 말만 믿었어요. 15년 동안 매주 현장을 돌아본 건 그때의 속죄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또 구해주다니. 회장님은 흐느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당신의 패까지 받는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정말 당신 가족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게 빚을 갚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 아버지처럼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건설 현장에서, 화재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회장님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이 살려준 이 목숨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수술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폐의 일부를 적출해서 회장님께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옆 병실에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임서진 여사가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침대 앞에 서더니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님, 뭐 하세요? 저는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상처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임서진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혜솔 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재벌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사람의 가치를 재산으로만 평가했죠.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를요. 시아버님이 왜 15년 동안 매주 현장을 돌아보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속죄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다짐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은인의 딸에게 돈을 던지며 모욕을 주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시아버님의 패를 기증한다고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도 당신은 목숨을 걸고 시아버님을 구하려 하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고모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게 당연해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고모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일어나세요. 우린 이제 가족 아니에요? 임서진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고모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다만 제 직업과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고모님도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솔 씨, 아니, 해솔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정말 너를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도연 씨를 사랑해요, 고모님. 2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회장님도 회복이 빨라서 3주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회장님은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해솔 씨,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회장님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생명건설안전연구소 설립 계획서입니다. 태상건설그룹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만들 겁니다. 건설 현장 안전기술, AI 화재 감지 시스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죠.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을 초대 소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15년간의 소방관 경험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당신이야말로 가장 적임자입니다. 물론 소방관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겸직을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위한 자리도 있습니다. 안전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셨잖아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연이. 그 녀석은 안전설계 전문 건축가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해솔 씨.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접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6개월 후 생명건설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소방관 일을 주 3일 하고 나머지는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며 현장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아버지의 강의는 항상 열정적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안전설계 전문 건축가로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화재에 강한 건물, 대피가 쉬운 구조, 장애인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설계. 그의 작품들은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저희는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 앞 작은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소방관 동료들, 연구소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휠체어를 타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도연 씨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가 신랑 신부 양쪽을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해솔아, 넌 아빠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됐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빠, 전 아빠한테 배운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누군가를 구하는 것,
그게 가장 값진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임태산 회장님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수술 후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아버지와 같이 계시기 위해 일부러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였습니다. 두 분은 오랜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 계셨습니다. 강 대장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게요, 회장님. 참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저희 연구소는 전국 건설 현장과 고층 건물에 안전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AI 화재 감지 시스템은 발화 3분 전에 위험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건설 현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위험한 작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3년 후 통계가 나왔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30% 감소했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40% 줄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연기가 자욱한 골목에서 10만 원을 쥐어드렸던 그 순간 그 작은 선택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퍼져나간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어제 아버지와 회장님이 함께 현장 안전 점검을 나가셨습니다. 두 분 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만 현장 인부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시는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하셨습니다. 인부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두 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오늘 저는 새로 입사한 소방관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의 사명이 뭘까요? 한 신입 소방관이 대답했습니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의 가족이 구해지고 그 사람이 만날 모든 사람들이 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구하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도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솔아, 오늘 저녁에 발표할 게 있어. 우리 연구소 회의실로 와줘.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저는 서둘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임서진 고모님, 그리고 연구소 직원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스크린에 설계도가 떴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망타워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소방서 옆에 지을 복합 건물인데요. 1층은 소방안전체험관, 2층은 산재 피해자 재활센터, 3층 이상은 소방관과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스크린이 넘어가며 구체적인 설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건물에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최첨단 안전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연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비 전액을 태산건설그룹에서 부담합니다. 15년 전 갚지 못한 빚을 이제라도 제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회장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혜솔 소방관의 아버지 강철민 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현장에서 다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돈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속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회의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솔아, 고마워.
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구해줘서,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 씨, 제가 고마워요. 당신 가족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우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사랑이 가득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3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소방관 시절 사진, 하나는 저의 소방관 임관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회장님과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15년 전 그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상건설 전국의 희망타워 건립 발표,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5년 전 현장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회사를 되살렸다는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면서 저는 TV를 끄고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하니 후배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대리님, 어제 뉴스 봤어요. 대박이에요. 민수야, 그건 그거고 오늘 훈련은 했어? 네. 근데 대리님, 진짜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다치게 한 사람 가족을 용서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구하고. 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소방관은 누굴 구할지 선택하지 않아.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게 원수라도 나를 무시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구해야 해.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목숨이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대리님. 그때 출동벨이 울렸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장비를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 연기가 자욱한 골목에서 한 어르신에게 10만 원을 건넸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10만 원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올 줄은. 그 어르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 구한 사람을 제가 다시 구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인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비를 점검하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2층에 사람이 있다고 해. 민수는 나랑 같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1층 진압.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구하는 날이구나. 그게 소방관 강혜솔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희망타워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방관들, 건설 노동자들, 산재 피해자 가족들. 회장님이 재단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죄의 시작이고 변화의 약속입니다. 15년 전 제가 갚지 못한 빚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갚아나가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강혜솔 소방관과 강철민 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15년 전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 딸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큰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임 회장님, 이제 빚은 다 갚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두 분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제가 근무하는 소방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가 옆에 왔습니다. 생각에 잠겼네? 응.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혜솔아, 우리 참 멀리 왔지? 도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 헤어질 뻔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함께 서 있네. 너 알아?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굴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성장하느냐래. 너 덕분에 우리 가족 전체가 성장했어. 고마워, 혜솔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 가족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해준 덕분에 나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15년 전에 회장님 구하셨을 때 후회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그 선택 덕분에 내 딸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랐잖아. 혜솔아, 너 어렸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응.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원수라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게 소방관의 사명이고 사람의 도리야. 너는 그걸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실천했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준 모든 것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1년 후 전국에 10개의 희망타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의 안전 시스템은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산업재해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건설 현장 노동자 김민준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혜솔 소장님께, 저는 20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작년에 희망타워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장님이 개발하신 안전 시스템 덕분에 위험한 순간마다 경보가 울려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동료가 작은 부상을 당했을 때 희망타워의 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참았을 텐데 이제는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희 같은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장님이 계셔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새로 건설 중인 희망타워가 보였습니다. 도연 씨가 설계한 11호 건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위험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하지만 이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안전망이 있습니다. 새벽 3시 연기가 자욱한 골목에서 10만 원을 건넸던 그날. 저는 단지 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나비 효과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느끼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치게 한 회사의 가족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소방관들,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